비트코인은 총 발행량 2100만 개라는 높은 희소성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희소성이 높은 금과 많이 비교합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기 전 사람들은 금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경화라고 생각했죠. 그럼 지금도 그냥 금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우수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3장, 금속 화폐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점점 발전하여 원시화폐의 시대는 가고 마침내 금속 화폐가 최고의 판매 가능성을 갖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처음에는 금속의 무게로 가치를 따졌지만 금속을 다루는 기술인 야금술이 발달하여 동일한 규격으로 동전을 만들고 무늬도 새겨 넣을 수 있게 되면서 당대 최고의 화폐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다양한 금속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내구성과 희귀성이 높은 금, 은, 동이 주류가 되었어요. 화폐로 채택되기 위한 가치는 어떻게 부여될까요? 시장에서 가치는 수요로부터 나옵니다. 수요는 시장성 수요와 화폐성 수요로 나뉘는데요. 시장성 수요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그 재화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를 뜻하고, 화폐성 수요는 화폐로서의 역할, 즉 상품을 교환하거나 나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전선의 수요가 늘면 구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구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시장성 수요죠. 한편 많은 사람들은 금을 사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금을 모으는 행위는 화폐성 수요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성 수요와 화폐성 수요의 관점에서 구리, 아연, 니켈, 황동, 석유가 왜 화폐로서 가치가 낮은지 잠시 알아볼까요? 어떤 재화가 시장성 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가격 안정성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급하기 쉬운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자는 가격이 충분히 오르면 공급을 늘리죠. 생산이 쉽다 보니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고, 늘어난 공급량으로 인해 가격이 쉽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시장성 수요와 경쟁해야 하는 원자재들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반면 금은 어떨까요? 고가의 화장품,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긴 하지만 금은 상대적으로 산업계 수요가 낮은 측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성 수요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금은 내구도와 희소성이 높습니다.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합성해낼 수 없어요. 반드시 원석에서 추출해야만 하죠. 화학적으로 안정되었다를 달리 말하면 인류가 여태까지 캐낸 금은 녹슬거나 분해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이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금의 저량이 조금씩 계속 늘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은 내장량도 적고 캐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난 70년 동안 비축량 증가율은 1.5% 전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비축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1940년대에도 2.6% 전후였고 1942년 이래로는 2%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높은 내구도와 희소성 때문에 유량 대비 저량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은도 금에 가깝긴 하지만 금에 비해 시장성 수요가 높고 연간 공급량 증가율이 5에서 10%, 오늘날에는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덜 귀합니다. 역사 속에서 은은 소규모 거래에서 사용되었던 적도 있지만 화폐 자체를 움직이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금융기술, 즉 금으로 가치를 보장받는 지폐 시스템인 금본위제가 나타나자 결국 돈으로서의 역할을 잃었습니다. 1장에서 언급되었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관점의 무자비하게 효율적인 자유시장에서의 화폐 경쟁이 떠오르네요. 자유시장에서 화폐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효율적으로 건전화폐가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선택받은 돈은 정부가 강제해서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닌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된 돈이며 그 가치도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시장성 수요가 낮고 화폐성 수요가 1등인 금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화폐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리스 크로이소스 왕 때 인류 최초로 금화가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문명에서 사용됩니다. 금화를 사용한 많은 문명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알아본 것처럼 높은 판매 가능성으로 인해 공간과 규모를 넘어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화폐 건전성에 따라 문명이 번성하고 쇠락한다고 하면서 역사적 근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화폐 건전성과 문명의 상관관계를 역사 속 사건을 통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초기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는 8.18g짜리 순수 금화 아우레우스를 발행합니다. 순도 100% 아우레우스가 유통되면서 약 75년 동안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책 없이 퍼주는 엄청난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점차 국고가 고갈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우레우스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아우레우스의 금 함유량을 7.27g으로 줄이는 꼼수를 부린 것이죠. 이는 잠깐의 진통제가 되는 듯했으나 이내 물가가 폭등하고 민심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금 함유량을 낮추면서 악순환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후대 왕들도 아우레우스의 순도를 낮추면서 아우레우스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아우레우스 순도가 낮아지는 동안 로마 문명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순도가 높은 금화가 유통되던 당시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정책은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 뻗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효율적 분업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 물자는 풍부해지고 제국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금의 함유량을 낮추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낮아지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소득을 올리기 어렵게 되자 세금 부담도 늘어갔습니다. 결국 도시 거주민들은 높은 물가와 세금을 피해 빈 땅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근근히 소농으로 살던 거주민들은 결국 봉건 시대가 도래하자 농노로 전락하고 말았죠. 최악의 통화 정책으로 평가받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 서기 312년제 위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심폐소생술을 펼치게 됩니다. 4.5g의 솔리두스를 발행하고 더 이상 금의 함유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동서교역의 요충지인 콘스탄티노플에 동로마 제국을 세우고 솔리두스를 법정 화폐로 채택합니다.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1123년 동안이나 존속하였으며 솔리두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유지된 건전화폐가 됩니다. 지중해권에서는 비잔틴 제국에서 발행한 화폐라는 뜻, 베잔트로 더 유명했습니다. 베잔트의 견고함은 긴 시간을 뛰어넘어 가치를 이어나갔고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고 디나르에게 공식 화폐 지위를 빼앗긴 후에도 그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각 문명에서 이름과 모습만 바뀌었을 뿐 건전화폐의 기준이 되어 그 생명이 이어졌던 것이죠. 오스만 제국의 공식 화폐, 디나르. 이름은 고대 로마의 은하인 데나리우스를 닮았지만 크기와 무게는 베잔트와 비슷했습니다.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파는 베잔트와 유사하게 디나르의 무게와 가치를 정해라 라는 칙령을 내릴 정도였죠. 아랍과 이슬람 문명은 여러 세기 동안 화폐 건전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화폐 붕괴로 인한 문명의 몰락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편 서유럽에서는 서로마 멸망 후 중세 봉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로 굴이나 청동으로 된 동전을 사용하였는데 공급량을 부풀리기 쉬워 가치 저장 수단이 되지 못했고 공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도 작아서 교역이 단절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농노제, 종교 박해 등 고립된 사회의 병폐가 나타나며 경제적, 지적, 문화적으로 쇠퇴한 소위 중세 암흑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도시국가가 등장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찬란한 문화의 부활을 뜻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저자는 문화의 부흥을 이끈 도시국가 등장 배경에는 건전화폐 보니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14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플로린과 비슷한 금화뿐 아니라 액면가 낮은 주화도 함께 발행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이 높은 화폐 제도가 뒷받침되어 다시 번영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문명이 번영한 곳은 어디든지 언제나 건전화폐 보니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금과 은은 화폐 역할을 해왔고 플로린을 도입한 이후 점점 더 많은 유럽인이 금과 은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지위를 갖는 두 개의 화폐를 채택한 화폐 체제인 복보니제 하에서 적은 규모의 거래를 할 때는 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지만 금과 은의 상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무역을 하거나 계산할 때 아주 번거롭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기술의 발전이 복보니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은행 간 신속하고 긴밀한 연락이 가능하게 되자 수표, 보관증 등이 대체제로 나타났고 금과 은으로 직접 거래하는 대신 이것들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을 지불할 때도 금을 사용하기 쉬워지자 은의 유일한 경쟁력이었던 규모의 강점은 무색해지고 말았죠. 1717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금보니제를 채택한 이후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속 금보니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금보니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화폐로서 금의 입지는 점점 공고해져 갔죠. 그리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이긴 독일이 프랑스의 전쟁 배상금 2억 파운드를 금으로 요구하면서 대세는 완전히 금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유럽에선 일찌감치 은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잃었던 반면 인도와 중국은 1900년 중후반까지도 은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열강들은 가치가 낮아진 유럽의 은으로 중국과 인도를 수탈하게 됩니다. 폭탄과 선박으로 캐낸 석회암을 야프섬에 들여왔던 유럽인처럼 말이죠.
화폐의 변혁기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화폐를 선택한 문명이 맞이하는 결과는 비극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더 견고한 돈을 보유한 상대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유럽으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유럽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후 유럽 열강들은 차례대로 금을 본위화폐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열강들은 저마다의 화폐를 썼지만 1파운드는 금 7.3g, 1프랑은 금 0.29g 등 결국 다 금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금으로 대동단결한 유럽의 화폐 시스템이 가져온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각국의 화폐가 신뢰로 연결되자 전 세계에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 기술, 의학,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아름다운 시절, 불어로 벨 에포크라 칭합니다. 벨 에포크 때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금본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어떤 화폐도 신뢰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넬리 블라이가 영국의 파운드만 가지고 세계 일주가 가능했던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폰 미제스는 벨 에포크 시대를 이렇게 묘사해요. 금본위제는 자본주의 시대의 세계 표준이었다. 이는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복지,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지구 곳곳에 서구 문명을 꽃피울 수 있게 하고 이로써 구시대의 편견과 미신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과 더불어 새로운 복지를 낳을 씨를 뿌리고 이성과 영혼을 자유롭게 했으며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수준으로 부를 창출해내는 도구였다. 모든 국가가 한데 모여 서로를 평화롭게 협력하는 자유국가의 공동체를 만들 태세를 갖추었다. 벨 에포크 시대를 통해 왜 많은 이들이 금본위제를 위대하고 유익한 변화의 상징이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금본위는 실제 금이 아닌 금 교환증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화폐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화폐가 타국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영국의 파운드화는 많은 국가에서 기축통화처럼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영란은행과 영국 정부의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해 영국은 보유량보다 많은 양의 파운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를 유일하게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영국 국민의 감시였지만 금본위는 구식이라고 말하는 민족주의자들과 이에 동화된 부의 축적만을 좇는 영국민들은 이를 감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현상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 금본위제를 부정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를 세계로부터 단절하기 위해서이다. 거대 정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시장의 가격과 임금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금본위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금을 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신용팽창을 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신용팽창이란 모든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다. 금본위제가 채택되면 정치 세력들은 화폐 발행량과 구매력을 조정할 힘을 잃는다. 돈을 마구 찍어낸다고 해도 부유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전능한 정부가 종이 쪼가리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미신이 금본위제를 혐오하게 만든다. 정부는 신용팽창이 이자율을 낮추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에 좋은 수단이라는 오류에 빠져서 금본위제를 폐지하는 데 열을 올렸다. 결국 여러 유럽 국가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정부화폐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무한한 전쟁 자금이 필요했고 발권력을 갖는 정부가 금 보유량 이상의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화폐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금본위를 부활시켰으나 1971년을 기점으로 금은 화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폐 시장에서 금이 완전 퇴출되었을까요? 중앙은행들은 금의 화폐 기능이 끝났다라고 선언했지만 모순적이게도 아직도 상당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엔 오히려 보유량을 늘리고 있죠. 중앙은행은 왜 공식적인 화폐 지위를 박탈한 금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걸까요? 바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자국의 화폐가 가치와 신용을 잃게 된다면 적어도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금을 기반으로 새롭게 무역을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자국의 화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금액에서 화폐의 기능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발행한 연화와 금 사이에 화폐 경쟁이 일어난다면 1등만 살아남는 화폐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인류의 흥망성쇠를 함께했던 금속화폐와 금본위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의 화폐 정책, 정부화폐로 돌아오겠습니다.